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네, 4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실적을 넘어서는 호재도 악재도 없다입니다. 부제로는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그 길목을 지켜라. 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평가 성장주, 저평가 실적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슈퍼 개미들입니다. 예. 내가 이 종목을 팔면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분석을 철저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평가 성장주에는 경기 민감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뭐 자동차,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조정은 하되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시황에 대한 뷰를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PC, 스마트폰에 따른 그런 전기전자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탔는데 지금은 어떻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다른 뭐 자동차나 다른 쪽에서 이런 반도체나 전기 전자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반도체나 전기 전자의 업황은 조정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반전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주가나 이런 흐름이 선행적 지표가 5개월 앞서 선행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5개월 이전부터 상승에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뭐 소재나 장비주 쪽들이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세계 경기 사이클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산업 분석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업황 자체에 대한 분석을 매일매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뭐 세계 경기 산업 분석 업황 분석 이게 그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 종목에 투자하는데 한 70%를 차지합니다. 공부 비중이요. 그리고 나머지 30% 비중이 기업 분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그 종목에 속해 있는 뭐 산업군이나 업황 그다음에 세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 민감주고요. 아무리 열심히 진짜 뭐 잠도 줄여가면서 이런 세계 경기 사이클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정확히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투자 내외에서도 이 경기 민감주 투자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투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기 민감주에는 분명히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형 IT가 증시를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업황의 좋은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한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진짜는 남아있다. 진짜 상승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상승은 이런 반도체나 이런 사이클을 통한 증시 상승이 아니라 진짜 굴뚝주들 있죠. 네, 뭐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뭐 자동차 이런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 네, 이거를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좀 예측할 수 있는 사이클을 보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있다.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2011년에 끝났다. 예, 그리고 2011년에 끝나고 보통 대략 2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그럼 2011년에서 20년을 더하면 2031년이 되겠죠. 그래서 2031년, 2030년 그쯤에 고점을 다시 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한 5년 정도 상승 흐름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대 중반부터는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2020년 WTO를 2020년이 아니고 2000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 중국이 공장 만들고 뭐 부동산 만들고 뭐 건설 경기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그런 굴뚝과 관련된 제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 호황 사이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이클 그때 뭐 공장 짓고 뭐 했던 것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시 설비를 교체해주는 사이클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이지 이 사이클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중반쯤에는 이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경기 민감주 이 섹터 내에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뷰를 드리고요. 그 전에는 실적 좋은 저평가 성장주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실적이 최악으로 들어가면서 바닥에서 실적 최악일 때 살 수 있는 그런 뭐 턴 어라운드 관련 주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전까지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자본금을 불려 나가면서 이 굴뚝 장세가 왔을 때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전략을 짜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평가 성장주가 많은 섹터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쪽입니다. 제약, 음식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령화 헬스케어. 이 고령화 시대의 헬스케어 시대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기업을 찾아라.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아서 꾸준히 주식을 사서 모으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찾아서요. 그리고 이제 나의 노후를 평생 책임져 줄 제2의 동원산업, 사조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산업 볼까요? 분기봉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움직이는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제2의 동원 산업이 몇 개 후보군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종목 몇 개 지금 리스트를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뽑아서 기업의 뭐 경쟁력이나 성장성, 시장 지위력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시황이 어떻든 뭐 경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팔 일이 없죠. 여기서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보면 이때 한번 급락을 했죠.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15,000원에서 23만원까지 갔는데요. 주가가 배당을 지금 8,000원인가 9,000원씩 주고 있죠. 내가 주식을 산 가격만큼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 하나만 발굴해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을 발굴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제2의 동원산업 후보군들은 월간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지휘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내야겠죠. 그리고 평생 투자하면 됩니다. 평생. 뭐 샀다 팔았다 그렇게 바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네, 잠깐 전화가 와서 좀 잘랐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나가면요. 그 새로운 먹거리, 꾸준한 소비, 시장 지휘력, 이거를 유지를 한다면 평생 투자를 하면 된다. 예,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럼 과연 이런 건 무엇이냐? 이 동원 산업을 보시면 새로운 먹거리. 네. 우리 식탁에 갑자기 참치라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참치통 조림이라는 게 우리 식탁의 반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참치 반찬이 10년, 15년 넘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죠. 그리고 뭐 동원이나 사조가 거의 독식을 하면서 시장 지휘력을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식탁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네,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그동안 우리 식탁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마치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계속 식탁에 나오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는가? 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뭐 그 음식들이 뭐 메인을 장식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사이드에서만이라도 계속해서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면 제2의 동원산업, 사조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2의 동원산업, 사조산업을 찾아서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고령화 섹터죠. 고령화 섹터는 반드시 포트에 집어 넣어야겠죠. 네. 내 포트에 고령화 섹터 관련된 종목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는 옵니까 안 옵니까? 무조건 고령화 시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령화 시대는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고령화가 되고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건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새 이런 건강이 병에 걸린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예방이 가장 우선시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리츠 자산의 존리 대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헬스케어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존리 대표는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고평가라도 이분은 실적이 좀 그냥 삽니다. 네. 저평가, 고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아니 앞으로 10배, 20배 올라갈 건데 10배, 20배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 비싸게 사고 싸게 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섹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아를 한번 볼까요? 치아. 네. 인간의 치아의 평균 수명이 한 60에서 70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날들이 100세 시대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100세까지 살 건데 이미 60대, 70대가 되면 이빨이 그냥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이거 이빨 수명은 뭐 이 길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모든 고령 인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뭐 소재나 뭐 장비나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직접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나 분명한 실적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제 밑에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무한 경쟁 중입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또 계속 가봐야 알겠지만 시장 지휘력이 가장 높고 점유율이 큰 기업이 나머지 업체들을 많이 죽이고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시장 지휘력을 더 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브랜드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시장 지휘력을 좀 더 크게 해서 나갈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예측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스템 임플란트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누군가가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은 2년 물려있었어요. 2년. 그러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여기서 다 팝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고 다 팔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본가요? 여기서 이 물량을 받아준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아니겠죠. 물량을 다 받고 여기서 이 물량을 다 받아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엄청난 돈을 써서 물량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올리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비싸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기업이 엄청 좋은 기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도저히 빠지지를 않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러면서 항상 고평가에서 고평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플란트 시장과 고령화 시대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가치를 아는 거죠. 임플란트에 대한 가치를. 이게 싸질 때까지 가만두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투자자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계속 쌀 때까지 이걸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되는가? 과연 싸지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적은 비중이라도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눌러줄 때, 지금 가격도 저는 눌려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월에 급락을 할 땐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다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진 가격이 이 가격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시월 급락으로 떨어진 이 가격이 과연 다시 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워낙 유망하기 때문에 저평가로 빠지기 어려운 그런 섹터의 종목이라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이동평균선과 멀어질 땐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그럼 언젠가 다시 내려옵니다.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기다리고 내려올 때. 지금은 뭐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죠. 5만원대 가격이라면요. 이렇게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빠지기 어려운 그런 또 섹터가 뭐가 있죠?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 섹터가 그렇죠. 저평가로 빠지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면요. 제가 월간지에서는 이 종목도 절대 저평가에 빠지기 어려운 종목이다. 지금 주가 엄청 비싸다. 적정 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이라도 사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9만원이 빠지는 가격이라면 특히 아이들 계좌나 나의 노후 계좌에 있다면 그 종목을 담아서 9만원 아래에서는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만원 아래로 밑으로 빠지는 게 별로 그 기회를 별로 안 주죠. 그래서 이번에 1월 월간지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뭔가, 왜냐면 주가가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계속 뭐 행보하다가 또 매출이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따라서 고평가에서 고평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뭐 시장에 오염돼서 주가가 급락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가격권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잡아서 장기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만원 아래요. 9만원 아래. 그래서 이런 뭐 워렌 버핏이든 이런 월가나 우리나라 한국의 펀드나 이런 대규모 투자 규모가 크고 전문 운용 인력이 있는 투자 회사들은 거시적 경제를 연구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죠. 근데도 못 맞추죠. 그만큼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 개인 투자자들은, 뭐 직장 다니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이 불가능한 개인 투자들이
그럼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당연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레포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슈퍼개미 박영웅 씨는 안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기업 분석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의존할 것이다. 아니면 증권방송에 의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자본주의 시대 21세기 사회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생존이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과연 의존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박영우 씨가 봤던 거죠. 이제 공시를 보면 여기 주주에 박영우 씨 이름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5% 이상 주주에 그래서 주식을 지금 이만큼 한국경제TV의 14.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황을 볼까요? 기업을 보는 사람인데 안 보죠. 네. 한국경제TV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영웅 씨가 이 기업에 투자했던 기간이 엄청 오래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는 네, 별 재미가 없었죠. 근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평가 성장주를 투자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 방법은 최악의 실적, 언론에서도 나쁘다, 이 기업 망했다 하는 그런 최악의 실적에서 턴 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노림수를 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정학주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썼고요. 그 윤정학주 몇 개 한 3종목, 4종목 정도를 이제 월간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은 올해 1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 턴 어라운드는 바닥 대비 100% 이상을 보는 기업들이죠.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을 통한 투자 기법. 산업, 여러 산업이 있죠. 뭐 철강 산업, 뭐 조선 산업 이런 거 분석을 해서 하는 투자 기법. 대세 상승이 아니더라도 이런 산업을 분석을 하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트레이딩을 해서 그 산업이 반짝 좋았을 때 투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20% 30% 올라오면 이제 다시 매도하는 이 투자 기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저평가 성장주,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엄청 잘 버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이런 세력들도 유치원생들처럼 하나에 그냥 쏙 꽂히면 계속 거기에만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기업인데도 시장에서 소외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본 세력들이 꽂힌 데서 조금 풀려나면 어느 날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객관적으로 이런 기업이 있었어? 아니 이렇게 돈 잘 배우는 기업인데 주가가 이 모양이라고? 이러고 갑자기 막 수급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을 주는 기업이죠. 돈을 무진장 잘 버는데 주가가 계속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주식을 손절하고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언젠가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겠죠. 그게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 그래서 올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좀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돼야 되는 섹터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5G 장비주, 5G 시대의 5G 장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2017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통신주는 아닙니다. 통신주는 아니에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5G 시대에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정부가 투자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통신주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통신주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 그 지출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면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적이 꼬꾸라지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5G 시대니까 통신 3사에 투자하세요.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몰랐을까? 저도 아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물론 모르고 레포트를 발행을 한다면 양심적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5G 시대의 통신 3사는 초창기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 레포트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통신 3사는 괜찮다고 봤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고 경기 방어주가 작년 하반기에 상승을 하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었죠. 보시면 LG U+를 보시면 그죠, 이때죠. 하반기에 상승을 했죠. 예, 이때는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 방어주가 부각을 되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이동 평균선과 저점에 이르는 보시면 이동 평균선과 저점을 이루는 눌림목의 구간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죠? 이 고점대 있죠. 17,500원에서 18,000원 이 고점대를 올해 팍 하고 돌파하고 2만 원을 뚫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뷰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니 투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 투자를 어디다 하는 거죠? 5G 장비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5G 장비는 통신 3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5G 장비주들이 통신 3사의 돈을 받아서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 이제 통신 3사에서 그 돈을 또 받아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대 하반기부터 2021년 그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3사에 투자를 할 때는 2020년 하반기 정도 그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에 관련해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상용화한다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그다음에 갤럭시 10, 갤럭시 시리즈들이 짝수회에 많이 성공을 하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 10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주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죽을 쓰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구간까지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여서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약간 보수적으로 뭐 대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경제가 좋든 어렵든 실적 그 종목의 제품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올해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 헬스케어, 음식료 쪽으로 이 섹터 내에서도 최고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